안녕하십니까, 차두현입니다. 벌써 닥터 차스랩, 차 박사의 연구실, 차 박사의 실험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명칭으로 이제 네 번째 실험 방송을 하게 되겠고요. 시리즈별로는 한일 갈등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 친구가 갈수록 이 복장이 좀 캐주얼해지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변에 뭐 동료 학자들이나 선배분들 중에서 이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좀 뒤에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 방인데 서재도 서재면 뭐 책도 보이고 이런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국제관계나 이런 것이 아주 거창한 거대 담론이나 그 다음에 아주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 또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송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단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국제관계나 정치 현상을 제대로 본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본다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쉽게 보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좋은 사람이야? 누가 나쁜 놈이야?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국제관계나 정치 현상을 얘기할 때 누가 좋은 쪽이고 누가 나쁜 쪽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하는 거는 이미 첫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지금 어떤 동기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사실 저희 목이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국제관계를 관찰할 때도 똑같이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친구가 나쁜 놈이다, 이 친구가 문제의 근원이다, 얘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도발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 그런 말을 아주 쉽게 하시는 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드릴 말씀은요, 결국은 한일 갈등도 멀리 보면 동아시아 국제 관계,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가 재편되는 것과, 다시 말해서 다시 이렇게 관계가 지금 편성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게 유일한 설명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왜 이런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현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결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한일 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아베가 결국은 한국의 경제력이 더 일본의 경제력을 따라잡기 이전에 지금 등뼈를 꺾어 놓으려고 일부러 도발을 걸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이 될까요? 그럼 왜 하필 지금 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핏 그냥 넘겨듣기에도 외신 기사를 보면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허점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 설명에도 아베 정권 들어서 일본 경제 좋아졌다면서요. 우리 경제는 지금 정부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주 호황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하필 아베가 한국이 무서워서 싸움을 걸었을까요? 위안부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 내 직접적인 원인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왜 하필 무역관계를 가지고, 그것도 무역관계 뒤에 전략물자를 한국이 대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있다, 이런 핑계를 가지고 걸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현상은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풀린다,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설명도요, 사실은 좀 공허한 거예요. 정치학이라는 게요, 국제정치라는 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쉽지만 또 뭘 너무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결국은 한일 갈등의 원인에는 1990년대부터 재편되는 이 국제관계, 좁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을 다시 가치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사실 1990년대 초중반만 해도 당시에 나름대로 서로 개혁 개방을 하고 있던 중국하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이웃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동생 같은 존재기는 한데 말 안 듣는 동생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권유를 하면 제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애초에 1962년에 북한하고 맺어졌던 우호협력 조약을 나중에 다시 맺었지만 파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시에 덩샤오핑이 하고 있던 개혁개방 방식을 한사코 거부하던 국가, 그리고 핵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를 그때부터 만든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항상 동북아 내부에 불안정한 기류를 만들어내는 국가, 체제적,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국가라기보다는 그런 인상이 강했는데요. 이 199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으로 들어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기에 이거 틀림없이 골치 아픈 친구는 맞는데, 우리가 미국을 견제하기에는, 전 세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히 동아시아 동북아에서 미국을 견제하기에는 이거 꽤 괜찮은 카드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 중국이 경쟁적으로 중러 관계도 좋아지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 보고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냉전 시대에 반대쪽에 있었던 우리와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자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 중반에 누렸던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의 지위는 이제 점점 옅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샹들리아 체제. 샹들리아 체제 어떤 겁니까? 여러분, 샹들리아라고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불빛이 매달린, 굉장히 많은 전구가 매달린 그런 조명 장치가 있죠. 이것처럼 이제는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이 미국이 여전히 상당히 가장 강한 존재이긴 하지만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고, 이 국가들끼리 서로 때로는 뭉쳤다 때로는 흩어지면서 끼리끼리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를 결정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체제 밑에서 미국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미국이 혼자 국력을 다 소모해 가면서 이런 세계 질서를, 이것이 앞으로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요즘 트럼프가 특히 이런 이 기조를 많이 내세우면서 우방국 동맹국들한테 거의 어거지로 방위비 분담 더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트럼프 때뿐만 아닙니다. 이미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 취임사가 뭐였어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주도국이다. 그러나 혼자 세계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오바마가 재선이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 2기에 들어 나온 것이 뭡니까? 특히 같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국가들 중에 협력이 기묘한 국가가 아시아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피벗 투 아시아 회귀 정책을 쓴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된 것이 일본, 한국과의 동맹, 더 정확히는 미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기여를 더 강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상황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상황 내에서요, 일본은 가끔은 일본도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미국과의 협력으로부터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키고 또 자기 할 얘기는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은, 일본은 비교적 투명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베가 근래에 들어서 시진핑하고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중국하고 연합을 해서 미국에 대항하느냐? 사실 그렇게 보는 학자들 거의 없습니다.
아베가 지금 취하는 제스처는요, 나도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 나도 너만 믿지는 않으니까 트럼프 나한테 너무 그렇게 압박가하지 마. 이거의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투명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한국이 모호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얘기하는 2000년대 이후의 후기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더 중요한 게요. 냉전 시대에는 서로 꼴보기 싫으면 북중러 니네끼리 따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따로 살면 될 것 같죠? 과거 냉전 시대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무역도 이른바 얘기한 사회주의권, 공산권 국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무역했고요. 서방 무역 체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G20이 나오기 전에는 G7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레이트가 아니에요. 그룹 7이에요. 자, 그룹 7이 뭘로 번역됩니까? 서방 7개국 회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제권이 달랐는데요. 이게 1990년대 이후부터요. 보면 사실상 중국도 그 경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요소를 상당히 도입하면서 이제는 세계 경제권 내에서 서로 상호 의존이 너무 강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라고 나섰다가는 자기도 죽어요. 그게 오늘날의 과거의 냉전 시대와는 다른 그 대립관계의 한계예요. 두 번째는요, 무기가 워낙 좋아졌어요. 옛날에 한두 명 죽일 무기라면요, 이제는 정말 수십만 명이 살상당할 수 있는 건 핵무기뿐만 아니에요. 재래무기도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냉전처럼 이제는 군사적인 갈등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직접적인 대립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끊임없이 외교적인 걸 통해서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누구 편이야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호한 거예요. 과연 지금은 당장, 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당장 한국이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지만 나중에 남북이 공존이 되거나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미국이 우리의 제1차 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제1무역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돼버렸거든요. 안보는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는 상당 부분 중국한테 의존하고 현실이잖아요. 우리 사드 문제로 중국이 보복할 때 얼마나 국내적으로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더구나 역사적인 문제가 얽혀 있잖아요. 한국이 나중에 한미일의 협력으로부터 이탈해서 만약에 중국으로 간다면, 자, 역사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일본은 사실 그냥 단순히 통일 한국이 탄생하는 것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은 입장이에요. 왜? 바로 바다 너머에 굉장히 기존과는 다른 힘을 가진 국가,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니까요. 거기다 중국이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00년대 이후에는요, 한국을 특히 둘러싸고 중장기적으로 미래에 한국은 과연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어요. 이런 의문을 먼저 제기했던 건 사실 미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신문을 검색해 보시거나 하시면 2006년도 2003, 4년도부터 2006, 7년도까지 어간에 이른바 한미 간의 동맹 조정이란 걸 했어요. 그 안에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결정이 됐었고,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도 얘기가 됐었고요. 이런 동맹 조정이 이루어진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뭐였냐면요, 당시 미국 사회 내에서 점점 중국이 이제 떠오르고 있으니까,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미국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동아시아 질서가 이제 앞으로 정신없이 바뀌어갈 텐데, 통일 후에 아니면 통일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꽤 중국의 경제력이 이제 미국과 거의 비등비등하거나 추월한 이후에 한국은 누구의 편이 될까? 어디 가서 줄을 설까?
그 설명을 했고요. 그게 지금 한일 간에 또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이 반복된 게 구체적으로 일본만 그랬느냐? 주변국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